안녕하세요. 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이번에는 이제 6째 시간입니다. 이제 챕터 2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챕터 2는요,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모집단과 표본 추출, 그 다음에 표본의 분포, 그 다음에 표본 분포와 중심극한 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모집단을, 왜, 표본을 추출을 할 것인가, 모집단에서. 그거를 갖다 첫 번째 시간에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분포에서는 이제 각종 이제 분포들을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본 분포에 따라서 이제 중심극한 정리가 뭔지를 확인하면은 챕터 2에 대한, 챕터 2에 대한 내용이 다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모집단과 표본 추출이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모집단이란 뭐냐, 그 다음에 표본이라는 거는 뭐냐,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나오는 이런 통계량들을 우리는 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본에서 나오는 통계량을 그냥 통계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도 우리가 표본을 추출해야 되니까 어떻게 표본을 추출해야 좋은 표본을 추출할지, 표본 추출을 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알아보면 이번 시간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일단 모집단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모집단은 우리가 population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근데 모집단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통계를 갖다 적용할 전체 집단,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모든 여성. 그다음에 만약에 2016년 혹은 2018년 2019년에 수입된 모든 쇠고기, 그 다음에 혹은 쇼핑몰이 있다면 거기 회원 전체, 그 다음에 어떤 통신회사의 전체 가입자, 자, 요런 전체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통계를 갖다 적용하는 거는 이런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 모집단으로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은 거 대한민국 여성 전체 우리나라 5천만이라고 치고 반 정도 잡으면 2,500만인데 그거 어떻게 다 하겠어요? 쇼핑몰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회원으로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겠죠. 근데 조사를 그렇게 해서 응답을 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체는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뭐가요? 조사를 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것 때문에 우리가 표본을 추출을 한다 그랬죠. 자, 표본은 영어로 그냥 샘플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과학적인 절차를 적용해서 샘플을 할 때는 과학적인 절차를 꼭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샘플을 아무렇게나 구성을 한다라면 모집단을 대표한다라고 한 대표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추출을 하기는 하는데 추출을 하는 거는 어떤 과학적인 절차를 해야 된다. 조사 대상이 된 모집단의 어떤 일부,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성 전체가 이만큼이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요만큼을 뽑아야 되는데 요거를 갖다 뽑을 때 이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갖다가 대표할 수 있을 만한 대표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모수라는 게 나오는데, 모수는 파라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집단으로 나오는 그런 통계 수치를 갖다가 우리가 모수라고 합니다. 모수. 모집단에 대해서는 모수. 그 다음에 표본에 대해서는 통계량.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태티스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을 분석해서 얻어지는 결과 수치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주로 보면은 모평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비율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모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모평균, 모분산,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 그다음에 모비율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통계량에서는 표본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계량 얘기를 하는데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표본 비율 아까 똑같은데 비율 똑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 모집단에 대해서는 모자를 붙여준다 그랬는데 여기도 역시 표본자를 갖다 붙여주면은 각각에 해당하는 우리가 통계량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비율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요 내용들은 그냥 통계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수라는 걸 갖다 알기가 쉽지가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비율은 다 통계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자, 모수는 전체 집단이죠. 전체 집단에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각각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뮤,
뭐 그다음에 시그마 제곱, 시그마 혹은 P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표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표시를 하죠. 자, 여기서 평균을 X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산은 시그마의 S를 갖다 소문자, 뭐 대문자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S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표본 비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꺽쇠, 햇을 붙여서 이렇게 모자를 씌워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우리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보고 넘어갈까요? 자, 예제 2-1 해가지고서 모수와 통계량의 구분 이렇게 나옵니다. 예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모 TV 방송사에서 착한 식당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 근데 이 방송사에서는 국내 수많은 식당들 중에 착한 식당을 어떻게 찾아낼까? 자, 착한 식당을 찾는 과정에서 모집단과 표본의 선택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착한 식당을 찾아낼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자영업을 제일 많이 하는 것도 식당이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국내 식당이 몇 개나 될 것인가? 이건 뭐 통계 조사에서 나온 그런 뭐 편람이나 혹은 뭐 세무서에서 있는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볼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안에서 우리가 표본 추출할 때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방송사에서 하는 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방송사에서는 자기 자사 게시판 이용하잖아요. 게시판에서 누가 여기 좋다더라 그럼 거기 가보고, 또 저기 좋다더라 그럼 또 거기를 또 가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하잖아요. 자, 그럼 이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라고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방송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다 좋은 식당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우와 열을 가리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게시판을 이용하듯이 방송사가 음식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받는 거죠. 게시판에서. 그 다음에 그 추천을 받은 대상을 가지고서 전문가들을 동원을 하든가 혹은 자체적인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기준에 맞으면은 좋은 식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이제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도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식당을 선택하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데, 자,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자, 요거를 갖다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자, 가장 정확한 조사 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 자, 그런데 이거 못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표본으로 한다 그랬었고. 그러니까 표본은 잘 선택해야 된다. 표본의 선정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집단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표본을 갖다가 추출하는 방법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구분했냐면 첫 번째로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 자, 확률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확률이 아닌 게 돼 있습니다. 확률과 비확률. 자, 요거는 기준을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표본으로 선택이 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이 다 똑같은 거예요.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은. 근데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은 표본으로 될 확률이 다 다릅니다.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갖다 우리 확인해 놓고, 자, 동일한 확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사자가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뽑았으니까 당연히 확률이 일정하지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자, 확률적 표본 추출입니다. 확률적 표본 추출. 표본으로 될 가능성이 다 똑같아요. 자, 일단 모집단을 놔두고서 무작위로 다 뽑아냅니다. 그냥 하나씩. 자, 그럼 그 모집단을 이루는 구성원들은 확률이 다 똑같죠. 전체분의 1 아닙니까? 전체분의 1, n분의 1이니까. 자,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규칙을 따라서 기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뭐 컴퓨터로 추출을 하거나 혹은 난수표를 갖다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자, 뭐 이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하기가 편해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 쏠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그래 뭐 n분의 1 다 맞기는 맞는데 편의상 뽑는 사람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만 다 뽑는다라든가 혹은 멀리 있는 사람들만 뽑는다든가 이러면은 표본 자체가 공정하게 구성이 됐다고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대표성이 떨어질 거고요. 모집단을 대표하는 대표성이요.
자, 그 다음에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보다 좀 과학적인 부분을 조금 더했습니다. 체계적 표본 추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막 추출하는 게 아니에요. 모집단에 모집단 구성원 하나하나마다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번호를 부여하고 n개씩 간격을 갖다 정해요. 딱 구성원들이 이렇게 쭉 있다고 했을 때 1번, 11번, 21번, 31번, 41번, 51번, 61번, 기타 등등등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실제로 1번을 하던 2번을 하던 2번, 12번 이렇게 하던 그거는 그때 정해지는 거고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는 확률은 표본이 되는 확률은 n분의 1로 똑같죠. 그렇게 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 무작위 추출, 표본 추출보다는 조금 과학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편견이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숫자의 간격대로 하는 거니까는요. 주로 어디서 사용되냐면 선거일날 출구조사할 때 그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출구조사가 틀린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학적인 표본 추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비례층화 표본 추출. 자, 요거는 뭐냐면 모집단을 여러 개의 이질적 집단으로 일단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집단에서 그 구성을 하는 수에 비례하도록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자, 조금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예제를 보면 됩니다. 자, 총원이 10,000명입니다. 대학교 학생이. 어떤 A 대학교에서 전체가 10,000명인데 1, 2, 3, 4학년 비율이 1대 2대 3대 4예요. 자, 1대 2대 3대 4. 이 중에서 1,000명을 추출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교 학생들의 10%를 추출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비율에 맞춰서 학년별로 1대 2대 3대 4니까 각각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추출하면 이제 1,000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편의에 의해서 막 추출을 하는 것보다는 무작위로 막 추출을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더 과학적이죠.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과학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다단계 층화 표본 추출입니다. 다단계 층화 표본 추출. 자, 층화 표본 추출은 위에 비례와 똑같습니다. 근데 단계를 더 이루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과학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학교의 학생을 학년별로 이렇게 비율적으로 뽑았는데 비례 층화 표본 추출에서는요. 자, 근데 여기서 상하 단위를 다시 또 정합니다. 그래서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학교를 보면은요. 1,000명을 추출을 하기 똑같은데 단과대 학생별로 그 다음에 또 다시 학과별로 이렇게 또 다시 구성을 한다라면 1, 2, 3, 4학년은 그대로 나눠져 있고 또 학과별로 또 이렇게 또 나눠지니까 단계들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갖다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단계는 학교에서 10,000명을 뽑는데 1, 2, 3, 4학년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비율로 해서 뽑는 게 아니라 학교의 단과대로 먼저 나누고 단과대 안에 또 학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상하 관계를 갖다 맞춰서 거기서 다시 뽑는 그런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집 표본 추출이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거랑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방법이에요. 자, 모집단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모집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부 이질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에서 볼 때는 서로 달라요.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게. 자, 이런 구성으로 돼 있다라면 이 모집단 전체 하지 말고 그냥 몇 개만 군집을 뽑아서, 그러니까 내부 이질적이고 외부 동질적이니까,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 몇 개를 뽑아가지고서 우리가 한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자, 잘 개념이 이해 안 오시죠? 자, 이럴 때는 우리 또 예제를 봅니다. 자, 서울 시민. 자, 서울은 25개구로 구성이 돼 있죠. 자, 25개구 다 조사하지 않고요. 서울 시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 구나 저 구나 그냥 구로서 다 똑같습니다. 구를 구성하는 거는요. 근데 구 안에 들어가면 내부적으로는 막 다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학력 구조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자, 이걸 갖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질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구라는 걸로 우리가 동일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25개구 다 하지 말고 그래 몇 개만 딱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조사를 하자. 자, 이럴 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뭐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한다라거나 뭐 공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해서 제비뽑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 군집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적 표본 추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확률적 표본 추출입니다.
자, 편의표본 추출이 가장 먼저 나왔네요. 자, 뭐냐면 조사자가 시간이나 장소 이런 거 전혀 구애 안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이 있죠. 아주 쉽습니다. 조사하기가. 자, 그런데 뭐냐면 조사자가 자기가 편할 때 했기 때문에 이 편한 게 전체의 대표성을 갖다가 나타내기 좋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날 실수를 하거나 오류가 발생한다라거나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대표성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하기 힘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편의 추출 방법, 편의 표본 추출 방법 이거는 아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많이 배제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판단 표본 추출입니다. 판단 표본 추출. 자, 조사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구성원들을 그 표본으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적합하다고 판단한 어떤 기준이 있겠죠. 자, 그 기준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제에서 잠깐 들어봤죠? 자, 편의 표본 추출과 다른 점은 표본을 선택할지 여부를 조사자가 판단을 하는 건데 그 판단을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준. 아까 전문가들이나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음식점을 뽑는다 그랬었잖아요. 자, 전체를 다 조사할 수는 없고 확률적 표본 추출을 할 수는 없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자, 음식점이 왜 확률적 표본 추출을 적용하지 못하느냐?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잖아요. 자,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놓고 판단해서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엔 할당 표본 추출입니다. 말 그대로 할당은 돼 있습니다. 모집단의 속성을 대표할 만한 연령, 혹은 학력, 혹은 직업 이런 걸 갖다가 구분을 딱 결정을 하고 각각에 대한 표본의 개수를 갖다가 미리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임의적으로 이제 조사자가 결정한 표본을 갖다가 추출하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할당 표본 추출 알아봤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발적 표본 추출이에요. 이것도 이제 지금까지 했던 표본 비확률적 표본 추출이랑 조금 다릅니다. 조사자의 의지는 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응답자가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응답자가 자기가 원해서 나 이거 조사 받을게요 라고 해서 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 자, 처음부터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죠. 자, 응답자가 굳이 내가 이거 응답할래 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거기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자가 자기가 좋은 거 우리 관여도라고 이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높은 거, 자, 이런 거를 갖다가 조사에 응하게 되는 거. 당연히 왜곡이 발생할 그 상황이 큽니다. 자, 이렇게 확률적 표본 추출과 비확률적 표본 추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확률적 표본 추출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뭐 설문을 서베이를 할 때 이때 많이 활용을 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있죠. 무슨 동물 조사라든가 이렇게 서베이가 불가능한 경우들 이럴 때는 비확률적 표본 추출이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공격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일반화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사자 입장에서는 좀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기초통계학을 학습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잘 모르겠는 거, 그 다음에 혹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 있으면 어떤 질문이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에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제대로 안 들으시고 일단은 막 빨리 넘기기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하는 이제 그런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답변을 해드리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학습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일단은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